KBS 열흘 전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어제 이 사고 원인을 자체 조사한 결과 설계와 다르게 철근이 빠진 채 시공됐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공사를 맡긴 하청업체가 이른바 철근 빼먹기로 부실 공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감리 단계에서 이런 부실이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1년 전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의 아이파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건설 노동자 6명이 숨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은 공사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공사는 100% 하청업체에 맡기는데 그마저도 불법으로 재하청을 주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원청인 건설사가 책정한 공사비는 한정돼 있는데 이 하청 단계가 많아지면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근이라도 빼먹어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술한 감리제도 그리고 불법 재하청을 관행이라면서 눈 감아주는 한 이런 부실 공사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전병서 소장이 쓴 새 책 한국 반도체 산업 슈퍼을 전략 하루에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냉전 시대의 한국 반도체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그 해법을 담은 한국 반도체 산업 슈퍼을 전략, 이 책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훈의 경제쇼. 네, 요즘처럼 이렇게 변수가 워낙 많고 또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주식에 투자하는 거 괜찮을까 하는 생각 많이 듭니다. 이 투자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거부터 좀 3월 경상수지가 네.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모처럼 이거 반가운 소식입니다. 뭐 흑자 폭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적자로 또 계속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했다가 흑자로 돌아섰다는데 네. 일단 왜 흑자로 돌아선 건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상품 수지는 적자였죠. 물건을 그렇죠. 상품 수지는 적자였고 예. 6개월 연속 적자였고 한 11억 불 이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또 알다시피 지금 이번에 그 경상수지가 좀 개선된 거는 배당 소득 수지에서 굉장히 돈이 들어온 거죠. 주식 배당 들어온 겁니다. 외국에 투자한. 그렇죠. 외국에서 산 주식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배당들 들어온 거고 예. 이쪽에서 하다 보면 또 주식 우리나라의 주식청 그러니까 자본 흐름 자본 계정 쪽에 개선이 좀 돼가지고 좋아진 예. 거기 때문에 예. 뭐 이게 지속 가능할 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럼 외국 주식 그 기업들은 주식 배당을 3월에 하나 보죠. 하죠. 우리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예. 돌아오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다음 달에 4월에 하지 않아요 원래? 보통 주식 배당들? 우리도 했죠 이번에 이들 다 이 시기에 다 하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아니 그 기사 분석한 거 보니까 네. 우리나라는 4월에 이제 그 주식 배당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 잔뜩 받아가서 다시 경상수지가 이제 다시 그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니에요? 아니 저도 헷갈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차츰 이러시니까 근데 여하튼 분명한 거는 예. 상품 수지 쪽에서 좋아진 게 아니라 자본 수지 쪽에서 개선된 거죠. 그러면서 예. 경상수지가 좋아진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달러가 들어온 거죠. 그렇죠. 뭐 주식 투자로 자금이 들어왔건 최근에 보면은 또 뭐 굳이 찾자면 이머징 쪽 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예. 뭐 그 부분도 있고 배당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나온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흑자가 경상수지 흑자가 네. 앞으로도 계속 될 건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계속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무역 수지가 기본적으로 흑자가 돼야 그렇죠. 무역 수지가 돌아서야 되는데 예.
당연히 좀 나은 거는 적자 규모가 예. 아주 축소되고 있어요. 알다시피 1월 달에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랬죠. 그에 비하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주식시장에서 항상 제가 데이터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경제학자분들이 보는 것과 저희 투자 계통의 차이가 하나가 뭘까? 예. 저희는 방향과 속도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적자가 폭이 축소돼도 개선되는 속도가 나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장은 반응을 하죠. 수출주에서. 근데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여전히 무역 적자가 이렇게 큰데 문제 아니야? 이렇게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뭐 제가 굳이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먼저 질문이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가 이게 뭐 좋아지냐 이걸 물어보셨는데 네. 분명한 거는 나빠지는 최악의 시점은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속도가 줄어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긍정적 시그널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전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지연되고 예.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있고 하지만 또 좋은 걸 찾아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그렇잖아요. 뭐 기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한국 주식시장이 별거 있습니까? 뭐 수출을 잘 돼야 한국이 뭐 있으니까 내수가 예. 뭐 커전들 예. 심지어 음식료 기업도 다 수출돼야지 잘 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려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앞으로 좋아진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OECD 선행지수를 많이 봐요. 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언제 돌까?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 선행지수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예. 어려운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확산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얼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ECD 국가들 전체가 전월에 비해서 좋아지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경기가.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예. 비율이. 근데 3월에 5.9였는데 예. 4월에 29.4로 확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경상주 이런 데이터 이게 저는 더 눈에 띄는 거죠. OECD 경기 확산 지수가 4월에 확 좋아졌다는 거죠.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신호라 이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데 그래도 경기 좋아질 거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확산 지수가 뭐냐면 미국은 예. 소비가 중요하니까 경기를 선행 지표 중에 소비 관련 지표 비중이 높고 예. 예를 들어서 한국은 예. 당연히 수출 관련 지표가 높겠죠. 예. 그러다 중국은 생산 관련 지표가 높겠죠. 그 나라들이 전월에 비해서 좋아지면 그게 좋아지는 비율이 얼마나 높아지냐는 보는 거예요. 예. 어려울까요? 같은 100이 있다면 예. 3월에는 좋아지는 비율이 5.9%밖에 없었는데 4월 되니까 29.4까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좋아지는데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주시장에서 바라보는 데이터는 좋아지는 속도를 보는 거야. 예. 그래서 미분화 그 속도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좀 어렵다. 예. 속도를 보는 거예요. 가속도를.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OECD에 보면 한국 선행지수가 있거든요. 한국 선행지수. 그렇죠. 예. 그게 22개월 만에 드디어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기 선행지수. 그렇죠. 좋아졌어요. 이게 뭐, 예. 근데 뭐 비율은 숫자는 되게 낮아요. 뭐 이게 자꾸 좀 민망한 수준이에요. 왜냐면 나빠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98.24인데 예. 전월이 98.2였어요. 그러니까 뭐 플랫이죠. 0.04 좋아졌다 이거죠. 22개월째 안 좋았던 거죠.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OECD 경기 한국의 선행지수가 돌았으면 예. 한국 한 17번 있었는데 한 14번 주가 올랐어요. 이후에. 예. 뭐 요즘 최근에 제일 유행하는 게 셀인 메이 5월에 팔고 떠나나거든요. 그거보다 더 확률이 높지 않나요? 이게 한국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재 최근에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그 소위 무언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2,500 전후에서 잘 버티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거기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라디오에 출연한 오늘은 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는데 공화당에서 결렬됐다면서요, 그것도. 그것도 뭐 근데 뭐 다들 결렬되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심지어 내년 선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말은 굉장히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인데 사실 주가가 잘 버티고 있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가 이제 아까 강조하는 게 우리나라는 특히 심한데 투자자들은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런 거예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 예. 의심이 엄청 커지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는 굉장히 주식을 늘려야 되는 시기였고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상황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때 예. 확실히 참 미래가 막 나와요. 예. 이때 주식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나라는 왜 특히 심하냐면 다시 돌아가면 한국은 항상 보면 글로벌 경기가 최악에서 벗어나면 한국 주식이 제일 많이 올라요. 전 세계에서. 그렇잖아요. 코로나 직후에 우리가 제일 많이 오르고 예, 예. 금융위기 직후에도 우리가 제일 많이 올라요. 예. 그다음에 제일 또 별 볼 일 없다가. 예. 그러니까 그러한 모멘텀이 매우 강한 한국의 순환적인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갖다가 순환전력 투자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 예. 주장하는 건데 여하튼 지금 상황은 어떻죠? 왜 이 말을 돌아갔냐면 사람들이 의심이 커지잖아요 지금. 그렇지. 뭐 미국에서는 은행들도 뭐 무너진다고 하고 한국에서는 뭐 경기 지금 뭐 그 부동산 PF니 뭐 가계부채니 터진다고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안 좋은 얼마 전에 막 있으니까. 갑자기 또 다 알다시 S발 어떤 그런 주가 조작도 있고. 있었고 뭐 이게 도대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시장이 안 무너지는 게 이상하다고 다 생각이 드는데 주식은 꾸역꾸역.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수출 기업. 예. 수출이 항상 중요하니까 뭐 삼성전자 어느 정도 버티는 것 같고 예. 자동차는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냥 따로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 예. 자동차는 뭐 LG전자 같은 회사도 좋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엇을 말씀드린 거냐면 결국 우리 증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순환적인 모멘텀이 중요한 증시인데 어쩌면 최악의 상황이 벗어났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악재는 잘 반영이 안 되고 긍정적인 뉴스에는 매우 강하게 반응되는 시장으로 바뀐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종목별로 보면. 다른 증거도 있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실적 장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예. 먼저 물어보셔도 먼저 할까요? 예.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아까 그 한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 워낙 불안정성이 크니 불확실성이 크니 은행들도 뭐 은행 위기도 끝난 게 아니라고 하니 지금은 주식시장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거 다 날릴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의심이 굉장히 팽배하잖아요. 의심과 확신 사이에 본다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OECD 전 세계 글로벌 그 경기 순환 그 지수도 지금 올라갔고 그것도 5%에서 29%라 6배나 올라갔고 갑자기.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100에서 보면 좋아지는 나라가 뭐 29%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올라갔다는 거고 한국의 경기 순환 지수도 0.04%포인트만 올라갔죠.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한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 주식 시장은 지금이 그러면은 기회일 수 있겠네. 이런 제가 윤 대표님 말 들어보면은 그런 섣부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섣부른 생각입니까? 섣부른 생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감히 뭐 요즘에 이제 더 편해졌어요. 그냥 리서치를 놨기 때문에 더 이제 마음대로 말해도 되는데 작년에 10월에 우리가 최악이었죠. 그때가 제일 매력적이었죠. 그때는 $1 환율이 1,440원을 갔으니까 다 1,500원, 2,000원 간다고 했죠. 그렇지. 우리가 그럴 일은 없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1,300원 초반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아마 1,200원대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거를 좀 보는 건데 아까 중요한 말에서 의심을 하시죠.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래서 주식시장을 뭐 원론적으로 들어간다면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기업 이익이 반영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1분기에 상장사도 영업이익률이 4%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올해 1분기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이 이 4%대라는 거죠. 그러면 작년 1분기는 어땠죠? 작년 1분기? 작년 1분기는 10%였죠.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막 이제 끝나고 나는 거.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 1분기 10% 나올 때 주식 사는 게 좋았었던 결과 나왔나요? 계속 악화됐죠. 계속 안 좋았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4분기 4%라는 거는 이게 4% 정도는 우리가 지난 2008년 4분기 수준이에요. 이익으로 놓고 본다면 이미 금융위기 때 레벨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계속 말한 방향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막 선으로 종말론적으로 그냥 끝을 한 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고 있다는 순환에서 본다면 지금 이 바닥이 어딘가에 있지 않겠어요?
지금이 바닥이 어딘가에 이런 데이터들은 다 모든 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아까 기자님께서 저한테 한국의 선행지수가 뭐 이렇게 왔다. 예를 들어 수출은 1월 달이 최악이었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걸 이 바닥에 있는 건 맞잖아요. 예. 여러 가지.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의심과 확신 사이로 오갈 때 지금은 의심이 강하지만 의심했던 것보다 좀 나아지는 구간인 거예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번 실적 시즌은 절대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1분기에. 그렇죠. 그래서 최악이었지 뭐. 예. 근데 의외로 기업들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인 기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이익을 본 게 아니 너무 안 좋게들 봤던 거죠. 사람들이 실적이 여긴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 잘 나왔다. 최근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이 사상 최고가 근처를 가고 있는데 애플 가만히 실적 보면 뭐 좋아진 것도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계속 반복해 말씀이지만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해왔던 직업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광의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라면 언제 우리가 아까 기자님이 저한테 그럼 지금 하란 말입니까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또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녁이 되면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큰일 났어요. 오늘 저녁이 되면 미국의 CPI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소비자 물가지가 밤에 발표돼요. 분위기는 다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예상보다 높게? 그래서 걱정해요 저도. 혹시 또 반응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상보다 높게 나와도 주식시장이 잘 안 빠지면 이건 또 더 강한 시그널이 나온 거죠. 시장은 상관없이 앞으로 어차피 꺾일 거니까 지금 나오는 건 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 FOMC가 어쩌면 일단 단기적으로 금리 상승 사이클의 끝이었다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알 수 없어요. 오늘 제거 말과 다르게 CPI가 높게 나오고 갑자기 내일부터 폭락을 할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5월에 폭락이 올 거고 6월에 폭락이 올 거라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너무 뻔한 스토리 아닐까요? 그렇지. 혹시 그렇게 나와준다 하더라도 그때가 도망가야 될 시기일까요? 글로벌 경기가 바닥에 돌고 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기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갔으면 우리가 올해 상반기는 끝없이 인플레이션 공포 속에 있었어요. 지금이야 기자님이랑 저랑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6% 이상 올리면 어떡하지? 스티키하고 뭐 맨날 연준 얘기만 했었어요. 근데 상반기는 소위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제 조용히 가라앉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가 아니에요? 그렇지. 유가 계속 원가는 내려오잖아요. 기업들도 유가가 내려가면 이익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뭐 굳이 시계열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내려온 유가는 분명히 올해 3분기 이후에 기업 이익의 개선에 영향을 줄 거예요. 우리 투자라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린 좀 강요하는 느낌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무언가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 생각에 침체라기보다 경기 하강 정도인 것 같고요. 시장은 올 하반기에 그걸 확인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도 장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본다면 어쩌면 좀 진통은 있지만 계속 진통하다 또 올라가고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2023년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모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제쇼 지금 2년 넘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 경기라는 것은 어쨌든 경제학적인 면에서 딱딱 맞게 톱니바퀴처럼 A라는 게 왔으면 그다음에 B가 오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예상도 되고 순환에 맞게끔 돌아가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안 맞더라고요. 이럴 때 어떤 때 또 맞아 그러면은 그거 봐라. 그러니까 그 물가 지수가 이번 달에 이렇게 낮게 나오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또 높게 나왔는데 또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거는 또 다른 핑계가 또 있더라고요. 또 이유가. 그래서 그걸 제가 사실 하면서도 이게 주식 그 주가라는 거는 경기하고 상관없이 돌아가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약간 위험한 생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시장에서는 기대 수준이라는 게 있고 기대값에 가장 연동되는 거는 소위 경기에 선행된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행된 거. 그 선행을 나타내는 게 뭘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뭘까? 한국형 소위 탑다운을 본다면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한국은 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 저도 한때 그런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뭐냐면 주식을 뭐 피터 린치 말대로 주일 다니다가 좋은 기업을 발견해가지고 내가 바앤홀드로 가져가면 승리한다. 좋은 주식을 찾아서 오래 갖고 간다. 네. 워렌 버핏도 그렇고. 근데 한국 시장에서 잘 안 맞지 않았나요? 일부 가치주들이 해당됐었지만 한국 증시는 굉장히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으니까 경기에 따라서 되게 출렁임이 커요. 이 경기가 뭐냐면 글로벌 경기에 연동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수출 기업 위주로 구성된 기업 시장이고 더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도 변한다는 거예요. 수출 품목도. 그렇죠. 뭐 주로 반도체. 반도체 항상 있지만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섬유 위주로 수출했던 적도 있을 거고 우리가 데이터가 집계된 이후에 우리가 가장 와닿는 건 2000년 이후로 쉽게 말하면 2000년 이후에 한참 우리나라 각광받았던 게 중화 뭐 조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좋았다가 중국 사이클 있을 때 한번 조선주들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조선 지배한다고 난리 났다가 사라졌죠. 조선은 어느 날 이제 사라졌고 그 위에 중국의 중국이 더 소비로 간다고 해서 화장품부터 해서 난리가 났었지만 그것도 지금 이제 시장을 잃었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사이클에 주도하는 수출 품목을 가진 기업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그 필요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많은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잘 적응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조드리는 것 중에 삼성전자가 잘 적용해 왔었죠. 옛날에 뭐 IT 하다가 반도체 하다가 뭐 지금 뭐로 또 더 진화하겠죠. 그래서 전자를 장기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있는 거고. 최근에 현대차 같은 회사들도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원래 중국 모멘텀으로 현대차가 옛날에 한참 그 자문사 70주 난리칠 때 자동차가 좋았었잖아요. 그때 모멘텀은 뭐였죠? 중국이었어요. 중국 시장. 그렇죠. 그래서 현대 계열사 중에 가장 각광받았던 게 엔진 업체들 있었죠. 뭐 위아 같은 거 좋고 막 현대차 북경공장 기자님들만 저도 갔다 왔거든요. 보비스랑 붙어 중국이 미래다. 이제 뭐 중국에 깔린 차 우리 차가 다 될 것이다 했는데 중국 공장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현대차가 망했나요? 아니죠. 망하진 않았죠. 더 중국에 나와서 다른 시장을 개척해서 더 약진해서 지금 새로운 모멘텀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있었고 약간은 또 다른 경우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한참 우리 K-팝이 했을 때 중국 때 혐한 나왔을 때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다 뭐 기자님이나 저나 연배가 좀 있으니까 옛날에 한창 인기 좋았던 걸그룹 중에 수지가 있었던 그룹이 있었잖아요. 수지가 걸그룹에 있었나? 솔로 아니죠? 아니죠.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하여튼 있었는데 그때는 중국인 멤버가 둘이나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어떻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트와이스에는 일본 멤버들 있고 블랙핑크에는 태국 멤버들 있고 찌양인가? 뭐 내 기억이 나는데. 대만. 그건 대만 멤버였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베트남 친구가 있고. 그리고 주던 시장도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중동을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K-팝이 유행했을 때는 중국의 멤버들이었지만 그 시장을 이제 적응해 간 거죠. 그러니까 적응해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는 좋은 기업이 어떻게 잘 적응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이클이 한번 꺾였을 때 그때 살아남는 기업들이 꼭 나와요. 어떤 기업들이 예를 들어 좋은 모티브는 어느 사업부를 날리거나. 뭐 아까 수지양은 미스 A라네 그룹 이름이. 그렇죠. 이거 어떤 분이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올드한 느낌 받기 싫어서 미스 A면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면 최근에 제일 걱정 많은 게 반도체잖아요. 뭐 반도체 중국 끝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뭔가 또 진화하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다른 대체 시장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은 대체 예를 들어 LG전자 같은 회사를 보면 옛날에 스마트폰 맨날 해서 LG폰 이제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몇 년 지나면. 근데 어느 날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히 다 날려버리고 전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다시 첫 질문 돌아간다면 우리가 워렌 버핏이 되나 피터 린치가 돼서 좋은 기업을 발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뻔한 대표 기업들 추출 기업들이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기들도 살아남으려고 발악을 하거든요. 그때 살아남을 것 같은 기업들을 선택해서 사놓으면 그 사이클의 승자가 되거든요. 뭐 제가 조심스러운데
화장품 기업 정답이 없잖아요. 중국이 저렇게 됐으니까. 예. 혹시 압니까? 화장품 기업들도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진출에 성공한다면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뭐 이 포인트를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기업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이 왜 그러냐면 한국은 기업이 그러니까 제가 농담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쉽게 좀 변하는 게 하려고 하는데 음식료 업종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글로벌하게 보면 음식료 업종이 약간 내수적 성격이 강해요. 예. 한국은 라면 회사도 그렇고 예. 뭐 다 그러지 않았나요? 시장을 개척해서 나가는 형태로 지금까지 생존해 왔어요. 그렇게 안 한 기업은 도태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생존하는지를 결정하는 건 어렵지만 저는 확률적으로 그래도 한국의 어떤 수출 대기업들 지배 구조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재벌 이슈가 있고 저도 비판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소위 그래도 여러 스마트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룹 집단에서는 선택을 잘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많이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중국 시장이 점점 한국에서 멀어지고 있으니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윤 대표님 말씀대로라면은 중국 시장 이외에 다른 대체 시장을 그 기업들이 그 체질 개선을 하고 있고 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그게 끝은 아니다라는 얘기이시지만은 잠깐만요. 네. 그런데 어쨌든 중국만한 그런 큰 시장을 다른 데서 대체할 만한 시장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물론 그렇죠. 뭐 아까 걸그룹이나 뭐 그 K-팝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부분을 중국만한 시장을 빼고 우리가 어디를 찾을 수가 있을까? 사실 좀 막막하거든요. 이런 거죠. 자동차는 거의 전멸을 했는데 다른 데서 그랬죠. 충분히 매출 성장이 나와서 극복했죠. 예. 반도체가 좀 고민이 되는 거고 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당연히 우리는 중국의 중간세를 추출해서 예. 중국이 세계에 갖다 파는 구조예요. 그렇지. 반도체도 그거죠. 그렇죠. 우리 반도체 갖다가 예. 중간세를 하는 건데 첫째 중국이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중국이 한국을 완전히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도체를. 예. 중국이 끊어내고 싶어서 끊어내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죠. 중국은 계속 원하고 있지. 그래서 예. 어떤 시간에 하여튼 뭐 좀 그래도 그게 완전히 그럴 수는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에 분명한 거는 중국이 그렇게 막히는 바람에 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산업들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뭐 최근에 하도 여의도에서 2차 전지 얘기하는 걸 좀 꺼려해서 그런데 예.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예요. 중국을 커트가 되다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기회가 더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재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예. 조선도 최근에 수주가 생각보다 매우 괜찮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수출 항목에 보신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블록화되고 소위 신냉전이라는 체제로 갔을 때 우리가 잃는 시장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의 무역 점유율을 보면 중국은 내려오고 미국 쪽이 확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물론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쉽죠. 양은 비교가 안 되지.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있으면 좋은 점이 훨씬 많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그러고 장사는 중국이랑 하는 게 좋죠. 예.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상황에서 분명히 저랑 기자님이 고민하는 만큼 기업에 있는 사람들 고민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노력을 결과가 기업별로 나오는 기업들은 분명히 주가에서 프라이싱을 해주고 있으니 그런 점을 보셔야지 그냥 무조건 이제 중국에서 끝났다 이런 접근은 적절치 않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딱 그 틀에 박힌 그 상식에 지식에만 막 박혀갖고서는 거기 매달려서 저거는 안 돼 이걸 깨야만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에서 내린 결론 이번에 뭐 책을 쓰면서도 거기 언급했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진짜로 이 순환적 사고가 중요하고 순환적 사고의 핵심은 그러니까 장이 항상 우리가 글로벌 경기에 연동돼 돌았을 때가 오면 우리 기업들 중에 수출 기업들이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업종이 됐던 간에. 근데 이번에 이게 왜 이렇게 바닥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반도체도 사람들 걱정들 많이 하시니까 뭐 제일 별로지만 하여튼 어떻게 했던 간에 최근에 3점 웨이퍼 인풋을 본더미 기존 계획 대비 이미 14%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웨이퍼 인풋이 투입돼야 반도체 만들 수 있는데 생산량을 줄인 거랑 그렇죠. 마찬가지는 그런데 거기다 미세 공정 전환수도 감안하면
아마도 20% 정도 공급 축소 나온 거거든요.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 가을쯤이 되면 수요는 모르겠는데 수급 불균형은 해소가 돼요. 근데 그때 마냥 뭐 우리가 좀 아직 안 오는데 소비가 워낙 속이 좀 불안하니까 노트북 바꾼 지들도 좀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노트북 바꾼 지 뭐 다른 사람들 언제 바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창 그때 코로나 직후에 엄청 많이 바꿨었거든요. 그때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새 거로다가 TV도 바꾸고 다른 제품 다 바꿔놨어요. 그때 근데 또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생산 차질이 올 것 같으니까 너무 많이 생산해 재고가 이만큼 쌓여있던 거거든요. 재고가 어느 정도 떨리고 나면 의외로 올해 말서부터 내년에 걸쳐서는 IT 쪽에서 디맨드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저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턴어라운드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좋아진 게 아니라 턴어라운드가 뱃머리를 돌리자는 뜻이잖아요. 이 뱃머리를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이걸 의심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더 확실한 걸 줘요. 확실하게 좋아질 때는 투자한다.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의심과 확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확신을 주는 순간이 되면 주가는 이미 상당히 올라와 있을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때는 그럼 오히려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네. 그러면. 그럼 이런 거죠. 아니 뭐 그냥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지금 현재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4%라고 그랬잖아요. 작년 1분기 10%였을 거예요. 얼마나 그때만 해도 10%일 때 경기 나쁘게 안 봤어요 사람들. 하지만 순식간에 더 안 좋아졌죠. 아니 더 옛날로 갈게요. 2021년 봄에 수출 증가율이 50%대 나왔어요. 삼성전자 10만 원 외칠 때. 그때 전자를 사는 게 맞았나요? 그때는 다 삼성전자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TV에 나오면 삼성전자로 돈 번 사람들 얘기 나오고 어제가 삼성전자 좀만 안 좋게 얘기하면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막 그 댓글에. 그때 사는 게 맞았나요? 지금 와서 보면 아니었지만 그때 그럼 그게 확신을 가졌었던 거구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의심을 가졌어야 되는. 그때 밸류에이션이 비쌌다던 게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PBR로 1.3배를 넘어갔을 때예요. 그럼 굉장히 오버밸류돼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을 때와 투자하기 좋을 때는 다른 말이에요. 좋을 때하고 그러니까 좋을 모든 상황이 좋아졌을 때와 투자하기 좋을 때는 다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의심이 커질 때 그 주식에 나서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때는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좋은 가격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문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를 물어보고 이 기업이 상황이 아주 좋아져 있다면 이 주가에 없었겠죠. 좀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동의들은 별로 안 하는 표정이셔가지고 아니 그게 제가 한 경제쇼 처음 했을 때는 그래 하고 맞아 하고 물개박수 치면서 동의했을 텐데 이제 조금 알다 보니까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제 생각이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게 최근에 그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이라는 책 내셨잖아요. 그것까지 얘기를 해주시려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요즘 워낙 이 주식시장이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경제가 세계 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그렇고 매우 불안불안하니까 주식은 아예 여기 근처에 얼씬거리서도 안 돼라는 지금 사람들이 확신 같은 걸 갖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탑다운 투자 전략이라 탑다운 투자가 뭘 말하는 거예요? 탑다운 투자 이런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텀업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어떤 거냐면 내가 정말 좋은 기업을 발견해서 경영진도 훌륭하고 이 기업을 매수 보유 전략을 하면 이 기업의 성장과 함께 나도 성장하는 그게 제일 좋죠. 바텀업 투자 전략이에요. 바닥 기업부터. 바닥부터. 근데 이론적으로는 매우 쉬워 보이는데 실제 적용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새롭게 발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새로운 좋은 기업을. 우리나라는 특히 또 문제가 있어요. 일반 개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니 원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 잘하시는 분들 같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뭐 10년에 걸쳐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대가들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또 하나의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홍 기자님도 그대없이 언급하셨던 우리나라는 오너 가치와 소위
저희 그 기업서 주주 가치가 예. 충돌하는데 예. 항상 오너 가치 우위로 재편됐었거든요. 법이 그걸 합법으로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참 어렵다는 거죠, 특히. 예. 근데 이제 좋은 주식을 찾아내려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우리가 알아서 현재 주가와 비교해 가지고 예. 가치보다 낮은 기업을 찾아내면 되는데 예.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아까 한국형 탑다운이 뭐냐면 사실 바텀업이 좋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은 아까 오늘 우리가 앞서 계속 논의했던 게 글로벌 경기에 매우 민감하고 또 수출에 관련돼서 모멘텀이 매우 강력한 나라거든요. 한국이 항상 선봉장에 서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은 언제 하면 되냐면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이 앤 홀드가 아니라 바이 더 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쌀 때 사라. 그렇죠. 바이 더 딥인데 그게 마냥 기업만 보고 살 때 사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자체가 바닥일 때. 바닥을 알 수, 그 점은 알 수가 없잖아요. 바닥권이라고 때부터 물려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게 돌아서 좋아졌을 때 줄여야 된다는 거죠. 예.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썼어요. 그 바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지만 그걸 오늘 수없이 얘기를 서로 하지 않았나요? 네. 첫째,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선행지수를 보고서 봐야 되고, 이런 신용사기 예. 또 하나, 기업이 사이클이 바닥은 뭐예요? 더 나빠질 게 없는 수준에 와 있으면 바닥인 거예요. 아까 제가 영업이익률이 4% 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융위기 때 레벨에 왔다. 그러니까 4%에서 4.5% 되면 좋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 안 좋지만. 예. 아까 수출 증가율도 1월이 제일 안 좋지만 그보다 낮으면 좋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강조했던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니까 말씀드린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시장은 상반기는 왜 상고였을 수밖에 없냐면 예. 나빴던 게 좋아지는 타임이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작년 10월에 예.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각국의 M2 증가를 합산한 거예요. 예. 뭐 책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인데 글로벌 유동성이 10월에 갑자기 바닥을 치고 돌아서요. 작년 10월에. 네. 예. 그게 왜 그랬을까요? 미국은 저렇게 긴축하고 있는데 그때 중국에 돌아섰어요. 근데 글로벌 유동성이 돌아서면 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이 돌면 멀지 않은 시기에 결국 한국의 수출이 바닥을 칩니다. 그게 1월에 바닥을 친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예. 그러니까 최악은 벗어나고 있고 그러고 나면 서서히 기업 매출이 돌고 그다음에 이익이 돌아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서서히 뱃머리를 돌리는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올해가 그 시기였다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는 있어요. 예기치 못한 소위 미국의 어떤 부채 한도 이슈가 뭔가 좀 더 악화돼 정치적 이슈로 되면 좀 그거 하나 좀 걱정인데 그거마저도 그렇게 되면 도망가야 될 거예요. 아니죠. 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겠죠. 근데 지금 자꾸 반복돼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돌고 있는 건 안 보고 이게 도는 게 확인돼서 앞으로 대항으로 나갔을 때 나가야지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증시는 그때가 되면 초기에 반응이 다 끝나요. 코로나 직후부터 해서 그냥 다 올라가 놓고 그다음부터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예. 금융위기 직후에도 쫙 올려놓고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그러면 별로 수익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작년 10월이 매우 큰 기회였었고요. 예. 5월, 1, 2월도 매우 큰 기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5월 왔기 때문에 2,500을 넘어서니 걱정이지만 여하튼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돌 때까지는 뭐 이거는 약간 이론적인 건데 PBR로 트레일링 자본 총계 기준 PBR로 한 배 넘기는 만만치 않아요. 그게 지금은 한 2,740 정도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홍 기자님이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도 더 목소리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뭐 제 마음을 읽으셨네. 딱 표정을 보면 알죠. 그러니까 당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데 이게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래서 한국형을 붙인 거예요 제가. 아니 그런데 뭐 제 마음을 읽으셨다고 하니 제가 그러니까 그 선뜻 동의할 수 없는 표정을 지은 게 한국 상황에서는 아직 너무나 많은 그 위험 요소들이 아직 터지질 않았잖아요. 실제로. 우리 지금 가계부채 가장 큰 뇌관이라고 벌써 작년부터 계속 말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이게 등장하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늘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부동산 PF 문제
계속 지금 돌려막기해서 지금 계속 연기시키고 있지만 언젠가 이걸 계속 연기만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곧 터지면은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게 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의심스럽습니다. 가계부채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계속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부채 의존 경제라는 거죠. 현재 자본주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지금 보면. 항상 그렇게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SBB 사태가 딱 쳐졌을 때. 뭐 처음에 이제 되게 놀랬죠. 리만인가? 근데 리만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냥 리만은 그때 당사에 터진 거고 그냥. 그거는 우리가 터질 총량을 알 수가 없었어요. 뭘 투자하는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그냥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가 나온 거예요. 더 놀라웠던 거는 크레딧 스위스였어요. 제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 방송에서 제가 그날 약간 쫄았어요. 크레딧 스위스 터졌을 때. 왜냐하면 이거 너무 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딱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밑을 가는 거예요.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나면서 봤더니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글로벌 유동성의 개선 속도는 더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기자님 지적한 대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자본주의의 끝은 어딘가, 이 부채 의존 경제의 끝은 어딘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작년에 PF 터졌을 때 증권사들 거의 직전이었어요. 셧다운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그 문제를 안고서 계속 가는 경제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 그게 누구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컵에 이 물병에 나는 이 정도 차 있어서 괜찮다고 보시는데 기자님은 이건 정말 문제야 생각하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부채 문제는 해결은 안 될 거라는 거죠.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끌고 가는 경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최소한 이거 말씀을 드리죠. 작년 연말에 소위 PF에 대한 고민보다 지금이 훨씬 낮은 건 분명해요. 낮다는 게 그러니까 개선됐다는 거예요. 개선됐다. 그때는 증권사가 뭐고 PEF를 하나도 제대로 연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정부가 도와줘서 간신히 연명했다면 지금 자체적으로 자금이 돌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 자체가 그 부동산 시장 자체가 나아지지 않았는데 PF가 그야말로 거기서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이 상황이 나아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지지 않는 상태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속 그 연장시키라고 하니까는 그렇죠. 그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싫지만 입이 대빨만큼 나왔겠지만 그냥 연장시켜 주려니까 어쩔 수 없이 연장시켜 주는 건데 언제까지 무한정 연장시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나아지겠죠. 이러다가 나아지겠지. 그거 그러니까 제가 달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최소한 작년 11월, 12월에 비해서 11월, 12월에 한국의 PF 시장과 지금 5월의 PF 시장을 단순 비교만 한다면 채권의 ABCP 금리들은 다 내려왔고요. 발행하면 다 수요가 있는 상태고 굳이 자금을 정부에서 조달 안 해도 자체적으로 시장에 조달이 됩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이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아래에서 부동산이 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미분양도 많고 그래도 되겠냐. 그건 저도 동의해요. 된다는 건 아닌데 아마도 이렇게 끌고 가다가 어느 날 또 되면 이게 또 그런 소위 투기적 인간의 애니멀 스피릿 같은 어떤 이러한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또 결국은 부동산 지금은 저는 아니라 보는데 주식이 낮다 보는데 부동산도 여기서 붕괴되는 시나리오 저는 그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거 오늘 사실 준비한 거 다른 거 다 하나도 못하고 지금 저도 지금 딴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 남아있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미국 국가부채 상한. 그게 걱정이에요. 하나는. 이게 뭐 시기적으로 보면 6월 1일이 데드라인이라면서요. 그때 뭐 미국 국가부채 더 이상 늘려주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미국이 부도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려나? 그게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항상 이런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홍 기자님도 가능하지 생각할 때 아니까 그래서 걱정이에요. 누구도 이건 안 터질 수도 있다. 그럴까 봐. 왜냐하면 이게 선거가 달려 있거든요. 내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떻게든 재정을 써서 선거에 활용해야 되는데 공화당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 해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6월 달에 제일 그러니까 올해를 봤을 때 제일 걱정된다고 이걸 계속 얘기했는데 근데 어제 이제 또 만난 결과를 보면 바이든이 진짜 하여튼 능수능란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외신을 뭐 정확히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디폴트 옵션을 주지 않는다는 거를 명확히 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국가 부도는 자기는 상정하지 않는다. 두고 있지도 않다. 아니 공화당이 만약 반대 끝까지 하면 부도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자기는 뭔가 그런 카드를 갖고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외신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알 수 없죠. 공화당이 나중에 버티다 막판에 도장 찍어주겠지. 그걸. 그러니까 세상 제가 모르게 정치 이슈라서 이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불안해하는 거는 불확실성 중에서 정치가 개입되면 이거는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이클은 분명히 턴어라운드로 확실히 돌고 있는데 이게 그나마 고민이 되는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심이 아니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설마 미국이 부도가 나겠어. 그래서 불안해요. 전화 이러고 있어요. 그러게. 갑자기 불안해지네 막. 그거 하나 좀 불안합니다. 요것도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요즘 SG발 그 주가 조작으로다가 그 폭락한 종목들 막 폭락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 종목들 다시 매수하는 개미 투자자들 요즘 뭐 핫다라고 하더라고요. 하한가 따라잡기 그런 용어도 있던데 이 괜찮은 겁니까? 이분들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은 전문 트레이더들은 옛날부터 하한가 풀기라는 기법이 있어요. 하한가를 풀기? 푼다는 거죠. 하한가에 막 팔려는 잔량이 쌓여 있어요. 이미 하한가 풀기를 많이 했죠 이번에. 그러니까 트레이더 애들이 며칠 3일 연속 하저가 들어가고 4일 들어가니까 하한가 풀어서 팔고 나오고 풀어서 팔고 나오고 그런 전략을 하는 거는 트레이더죠. 이거를 장기 투자하는 건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결국 이 기업의 가치와 같이 봐야 되는데 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 기업들에 대해서. 네, 그렇죠.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지나칠 정도로 좀 오버밸류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 투자 대상은 저는 아니라 봅니다. 그냥 아까 말했지만 하한가 풀기 뭐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 트레이딩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은 하한가에 사서 이거 풀어서 당일로 팔고 나가거나 뭐 이런 전략을 쓸 때 활용하는 방법이지 이걸 장기 투자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 저희가 판단합니다. 이거 뭐 증권사에 계시니까 사실 그 수많은 경제 이제 유튜브도 있고 경제 방송도 있고 공중파에서도 저희도 이제 이 경제 방송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막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그리고 믿을 만한 건지 아닌 건지 그거를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뭐 구별하는 방법 뭐 그 선별하는 방법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제가 책 홍보하는 것 같지만 책에 글을 좀 썼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언급했는데 저희 금융시장에 증권시장에 도는 고급 정보가 뭐냐는 거예요. 기자님이시니까 정말 고급 정보는 기자분들께서 서로 발설을 안 해서 그게 고급 정보잖아요. 입 밖에 기사로도 안 쓰는. 기사도 정말 엠바고 걸었다가 어느 순간에 딱 내지 서로 진짜 비밀을 보완을 지키죠. 근데 주식시장에는 고급 정보라는 것은 말은 하는데 서로에게 알려주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그런 건 고급 정보가 아니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고급 정보라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알려진 고급 정보는 고급 정보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만 선택해야 되냐면 내가 날 통해서 확산되는 정보는 피해야 돼요. 날 통해서 수렴되는 정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을 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근데 처음에는 그 기업 어느 애널리스트가 자료를 썼는데 엄청 좋다고 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이 회사의 내용 자체는 괜찮은데 자료와 달리 주가가 많이 빠져 이 정도 가치는 훨씬 싸진 거 아니야? 뭐 그런 정보가 더 좋은 정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정보들이죠. 경영진에 관련된 정보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자꾸 특정 종목을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뭐 LG전자 같은 그룹이 예를 들어서 그런 소위 좀 적자 부분들을 날려버리고 어디에 집중했다거나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이런 우리가 다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재차 해석하고 사고해서 내린 정보 이거 외에는 믿어서는 안 돼요. 제가 뭐 이유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알려진 정보라 하더라도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해석할 능력이 안 될 때는 어쩌면 뻔한 거 갖고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정말 확신에 찬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정보가 어떤 거냐? 확신에 찬 정보거든요. 이거 확실해. 그런 거. 그거는 너만 알고 있어. 이거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유명한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가장 피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의 고급 정보는
서로 알려주려고 하는 고급 정보는 고급 정보가 될 수 없다는 아주 월가의 단순한 명제예요. 알려주려고 하는 다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고급 정보는 맞아요. 내용을 보면 엄청난 고급 정보예요. 뭐 이 회사가 뭐 어디에 수주를 발표한다 그러고. 근데 사실은 고급 정보여도 그거는 투자자로서의 정보 가치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좀 어려웠지만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지루했을 것 같은데.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 Take your time.